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비상사태를 선포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고 곧 기후변화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세계적 폭염과도 상관이 있는 역시 세계적 이슈입니다. 메릴랜드주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댄 칵스 주 하원 의원이 공화당 주지사 후보가 됐습니다. 임기 제한으로 물러나는 레리 호건 공화당 주지사는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음모론자 칵스 후보를 자신의 후임으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에서 2020년 대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해 조직된 가짜 선거인단 16명이 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조지아주 검찰이 밝혔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무효화하더라도 연방 정부는 동성결혼을 인정한다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공화당 의원 47명이 민주당에 조인한 법안이며 영킴과 미셸 스틸 의원은 초당적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를 포함한 연방 하원 의원 18명이 낙태 보장 판결을 뒤집은 연방 대법원 앞에서 낙태 찬성 시위를 하던 도중 체포됐습니다. 남자 의원 1명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넷플릭스가 2분기에도 구독자를 100만 명이나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넷플릭스는 좋아합니다. 이란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란 최고 지도자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지지를 받아냄으로써 러시아와 이란의 강한 동맹이 형성됐습니다. 터키 대통령과 푸틴의 회담에서는 교황이나 트럼프 등 세계 지도자들을 오래 기다리게 한 것으로 유명한 푸틴 대통령이 터키 대통령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도 거의 한 20%의 인구가 100도 이상 낮 최고 기온이 올라가는 곳에서 지내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00도 이상이 아주 흔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유럽의 100도, 특히 영국처럼 전체적으로 다 그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특히 북쪽, 동쪽, 서쪽이 그런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서 기온이 낮은 이때에도 그런 영국과 미국은 뭐가 다르고 이것이 또 영국과 미국의 공통점은 무엇이며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영국과 미국의 폭염 같은 것을 연결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매사추세츠주 서머셋 모음의 서머셋이요. 그 서머셋에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그 석탄 발전소였는데 이걸 바람 발전소로 바꾼 그곳을 방문을 해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미국을 포함한 세계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는 큰 그 청사진 같은 것을 발표를 하는데 알고 계신 것처럼 며칠 전에 민주당의 조 맨슨이라는 석탄으로 본인도 큰 돈을 벌고 있고 또 웨스트 버지니아도 석탄업계, 광산업계가 유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후변화에 관한 어떤 기금을 나는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으로부터 그 같은 거부를 당한 민주당의 대통령이 갑자기 영국, 프랑스, 스웨덴, 독일 처음 겪어보는 폭염과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의 또 도전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13개 주에서 35군데 주요 산불만 그렇습니다. 아주 작고 이런 것은 포함시키지 않고요. 주요 산불이 일어나면서 무척 많이 불에 탔죠. 폭염 경고, 폭염 주의보 받고 있는 미국 사람들 1억 명 이상이거든요.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 100도까지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평소에 이 정도면 괜찮았는데 폭염주의보다 하고 발령받은 사람이 1억 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과연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같은 이제 윈드 발전소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미국은
기후변화 비상사태다 하는 것을 발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오늘은 아마 안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지 경고 그리고 대통령이 조 맨신 의원이 굉장히 많은 액수의 이러한 그 기후변화에 관한 기금을 나는 반대를 한다 해서 상원이 딱 50대 50이기 때문에 이게 통과될 수 없으니까 대통령이 어떠한 그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까지는 하지만 그 뒤에 비상사태 선포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압박을 했죠. 뭐 버니 샌더스 의원도 마찬가지고 팀 케인 같은 경우는 과거에 힐러리 클린턴과 같이 부통령 후보로 나갔었던 의원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를 한다면 행정명령보다도 더 강하게 조치를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그 연방 해역에서 오일과 가스 시추를 더 지금보다 제한을 해서 기후변화 또 오염도 높이는 것을 낮출 수 있다던가 아니면 연방재해청 등 정부 부처에서 재생에너지를 통한 어떠한 것을 활동을 늘리도록 하는 이런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어쨌든 이러한 그 비상사태 선포하거나 비상사태 선포하지 않고 행정명령만 내리거나 굉장히 그 제한적이긴 합니다. 행동할 수 있는 것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동, 특히 돈 쓰고 제한하고 규제하고 하는 것은 연방의회의 지지가 있어야지 되는데 의회를 통과한 법이 있어야지 되는데 공화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 나면은 공화당이 바로 법적인 그 소송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에 연방 대법원이 연방 그 환경보호국이 어떠한 회사에 대해서 온실가스 규제하는 것을 할 수 없다. 의회가 해야지 되는 것을 왜 그 정부 부처가 하는가 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갈 길은 뻔한 거죠. 이런저런 상태에서 대통령은 그저 별 효력 없는 행정명령을 내놓음으로써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부분적으로 안심시키는 정도밖에 제한적인 일밖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미국이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인데도 의회에서 뭔가를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여러 의원들이 왜 우리가 코비드 사태 때 정확하게 전쟁 상태에 선포할 수 있는 국방생산보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기후변화에 적용을 해서 재생에너지 상품 많은 그런 것을 증가하고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한국 분들도 요즘 사업 많이 하고 있는 뭐 솔라 패널 같은 거 만드는데 세금 문제,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을 해라 하는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공화당이 법적인 그 소송에 들어갈 것이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샌드위치처럼 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 같은 나라에서 기후변화의 주범인 인간이 할 수 있는 많은 그 나쁜 영향을 미치는 나라에서 정치에서 행동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됐건 유럽이 됐건 지구촌의 그 지구 그 기후 온난화, 지구 온난화가 재앙적 수준까지 이것도 어느 날 갑자기 지난해는 그렇지 않았는데 올 들어서 영국이 뭐 300 몇십 년 만에 최고의 더위라고 하잖아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104도가 뭐 여름에 그럴 수 있지 110도도 넘잖아. 하지만 영국과 미국은 다른 겁니다. 기간 시설도 다르고 사람들의 적응 능력도 다르고 여러 가지 때문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렇고 있는데 그래도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말하기는 쉽죠. 데이빗 엑셀로드 같은 전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전략가였던 이런 사람들 세계가 불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백악관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지금 이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자레드 번스타인 같은 백악관의 경제자문이 어제 기자들에게 한 얘기를 보니까 대통령이 뭔가는 할 거다. 본인이 왜 백악관에 들어왔는지 그 중요한 이유를 알기 때문에 기후변화 얘기했었잖아요. 선거 캠페인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많은 표를 줬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이 든 세대와 다릅니다. 기후변화입니다. 물론 젊은이들이 이상적인 게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게 내가 다 커서 돈 벌고 열심히 살 때는 지구가 재앙이 되면 나는 뭐지? 하는 생각도 현실적인 생각도 하는 거겠죠. 이상과 현실 같이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3천억 달러 정도
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생 산업 이런 것에 투자를 하고 물건을 만들어내고 하면은 그런 곳에 이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안이 조 맨신 의원에 의해서 반대가 됐기 때문에 솔라 패널, 바람 에너지 등등등등이요. 조 맨신 의원은 아니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이렇게 심한데 거기다가 대고 연방 정부가 돈을 3천억 달러나 또 푼다고 이게 말이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본인이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또 재선돼야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갑자기 영국이 저렇게 되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폭염으로 숨지는 사람이 이제 조금 있으면 2,000명이 됐다. 단기간에 이렇게 나오게 돼버렸거든요. 과학자들은 너무 걱정하고 있죠. 폭염, 홍수, 천둥, 번개 그리고 나면 이제 대규모 가난한 국가가 항상 인간이 만들어낸 재난이나 자연이 만들어낸 재난이나 피해가 가장 심하죠. 난민들도 무척 많이 생길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방향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마음은 굴뚝 같아도 굴뚝보다 높아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정명령을 발표를 해도 비상사태를 발표할 수는 없다. 여기서 이제 뭔가 돌파구가 있겠죠. 아직도 조 맨신 의원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를 설득시키려고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백악관과 일부 연방 상원 의원 가운데서요. 그리고 이제 영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의 폭염이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에 어떤 교훈을 주는가. 영국의 전역의 소방당국이 지금 이 날씨 기록이 시작된 이래에 가장 덥다. 300 몇십 년 만에 최고라고 하잖아요. 몇 세기 만에 최고로 더운 건데 104.36도. 그러면 섭씨로 40.2도인데 이 역사상 최고랍니다. 이 유럽 전체의 기록 같은 것을 깨지는 지역이 지금 무척 많잖아요. 해서 산불도 많이 나고 있고 프랑스도 소나무 숲이 지금 다 타버리고 하니까 영국은 보통 영국 사람들은 햇볕이 나면 지금 이 시기라도 햇볕이 나면 햇볕을 쬐는 그런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집에 있어라. 캘리포니아주에서 매년 여름마다 듣는 얘기를 지금 영국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열차역이요 텅텅 비어 있고요. 공항 활주로도 닫혔고요. 아스팔트가 지글지글 다 타버리기 때문에 경찰은 하이웨이를 지금 막고 있습니다. 역시 아스팔트가 녹아서 비행기가 다니는 활주로나 하이웨이 길이나 다 아스팔토래요. 아스팔트가 녹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렇게 영국 하면은 딱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프랑스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영국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더운 적이 없어서 아무런 장비가 없습니다. 미국 가정은 시골이라 할지라도 시골 깡총까지 다 포함을 해서 90%의 에어컨디션이 있습니다. 에어컨이 어떤 형태로든. 그런데 영국은요 5%밖에 없습니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것도 이제 부분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우리처럼 무슨 중앙 난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선풍기처럼 예를 들어 그런 것까지 다 합쳐야 5%입니다. 부분적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어느 한 군데만 켜놓는다던가 이런 형태.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이 더위에 견딜 수가 없죠. 견딜 수가 없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건물, 활주로, 철로, 또 하이웨이 다 마찬가지로 지어지기를 몇백 년 동안 이렇게 더운 때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지어진 겁니다. 고온에 맞게 설계되지 않은 거죠. 열차 트랙, 공항 트램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바라기처럼 해를 쪼이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앞으로 영국과 미국,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더 자주 일어날 것인가. 과학자들은 자주 일어난다고 경고를 합니다. 오래전부터 경고를 했는데 인간이 준비하기 전에 이런 일이 너무 빨리 닥쳐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아주 건강한 사람은 괜찮지만 몸이 약하신 분들, 어린이들, 나이 드신 분들, 심장병이 있는 분들, 운동선수나 군인처럼 신체적인 활동을 많이 해야지 되는 사람이 급작스럽게 건강의 악화를
그런 그 느낄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어제 제가 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본 사진 가운데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영국의 어떤 궁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영국 군인이 빨간색 유니폼 입고 막 땀을 막 정말 삐질삐질 질질질질 흘리면서 그러니까 누군가 군인은 군인이기 때문에 부동 자세해야지 되잖아요. 그 상황에도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게 너무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만 안쓰러웠습니다만은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물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규율에는 안 되는 거겠죠. 그러나 예외가 있겠죠. 그 규율에도 그 사진을 보면서 야, 저 군인 쓰러지면 어떡하는가 너무 걱정을 했는데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열기가 다른 어떤 자연재해보다 치명적이랍니다. 토네이도보다도 허리케인보다도 다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이 열기, 고온, 더위 때문에 숨지는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과 포르투갈에서 뭐 1,700명 이상이 며칠 사이에 더위로 숨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유럽 전역에 걸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남쪽에서 시작돼서 점점 북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문제는 아무도 준비하지 못했다. 아무도 준비하지 못했고 게다 대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것을 이끌어가야지 될 그런 미국이 많이 삐걱였죠. 지난 4년 동안. 처음에 기후변화와 연관돼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물론 뭐 미국에서는 알고 전 부통령이 유명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리고도 그도 또 뭐 연료 많이 뿜어내는 뭐 전세기 타고 다닌다고 비난도 받았지만 그의 사생활은 사생활이고 그가 제시를 한 미래는 미래인 건데 그렇게 미국에서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뭐 교도 의정선이 뭐니 이런 등등 파리 기후조율 협약 이런 것들을 공화당에서 부시 아들 대통령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뭐 탈퇴하면서 안 지키면서 하는 상황에 몇 년을 흘려보낸 겁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세계가 대책을 세울 때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많은 전문가들이 모든 건 다 산업이야. 저걸 이제 돈으로 환산해서 미국이 지금 업계를 바꿔서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야 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죠. 뭐 전기자동차 부분을 앞장서서 뭐 돈을 많이 번다든가 그것도 있기는 있지만 이렇게 온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1년 사이에 아무도 준비하지 못하고 정치계에서는 정치인들은 뭐 이런 정도가 되면은 교착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이니 뭐니 하면서 여러 가지 갖가지 자신의 주변 상황에 맞는 이유를 들어서 교착 상태에 왔을 때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스웨덴, 독일 모든 나라에서 더워서 숨지는 사람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생기고 있는 2021년 오늘 7월 20일입니다. 잠시 뒤에 아주 중요한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금 텔레비전에 테드 크루즈, 시원하게 옷 입었네요. 그 남자가 수염은 하얀색인데 테드 크루즈 그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이 그 수염을 기르잖아요. 얼마 전부터 하얀색인데 정치인 남자가 입고 다니지 않는 거의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스카이블루인데 스카이블루도 그냥 짙은 스카이블루가 아니라 제가 오늘 블루를 입었는데 저의 이 블루보다 명도가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완전히 그 베이비 블루 같은 그런 그 양복을 입고 나와서 한 얘기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전해드렸었고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메릴랜드 주지사 선거에서 이제 레리 호건 주지사가 민주당 유권자가 공화당 유권자보다 2대1로 많습니다. 메릴랜드주는. 그런데 공화당 주지사가 8년을 지냈죠. 그리고 나서 이 한국의 사위라는 그 레리 호건 주지사가 임기 제한으로 물러나게 되는데 그가 지지한 사람이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초선 주 하원 의원입니다. 댄 칵스 후보가 어제 예비선거에서 공화당 주지사 후보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 댄 칵스 주 하원 의원에 대해서 오늘 레리 호건 그 주지사가 아직까지는 주지사죠. 그 트윗한 것 보니까 나는 그를 본선거에서 지지하지 않는다. 공화당 후보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음모론자 큐아난의 여러 가지 그 음모를 믿는 사람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반역자라고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인준을 했다고 그리고
이 레리 호건 그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보다 이 메릴랜드 주에서는 레리 호건 주지사의 지지도가 훨씬 높겠죠. 45포인트나 앞서 있는 이 메릴랜드 주지사 자리를 빼앗아 갔다. 트럼프는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싸우는데 우리 공화당은 전체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싸우고 있고 싸움은 계속된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사람을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 결과를 부정하면서 마이크 펜스를 배신자라고 한 사람, 총기 자유 지지하고 낙태에 반대하는 초선 하원 의원, 정부가 개인의 무슨 뭐 사생활을 규정하지 말아야지 된다 하는데 이게 반대가 되잖아요. 총기 자유는 규제하면 안 된다 하면서 낙태에 대해서는 금지시켜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국가 개입 없이 사는 것을 본인이 주지사가 되면 하겠다 했는데 이 정도 되면은 민주당이 아주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워낙에 레리 호건 주지사가 공화당인데도 온건했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메릴랜드라는 블루 스테이트에서 인기 있는 주지사였습니다. 그런데 큐아난 음모론을 믿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고 하는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습니까? 민주당의 표를 얻지 않고는 메릴랜드주에서 주지사가 될 수 없죠. 유권자의 숫자가 민주당 대 공화당이 2대1이기 때문에 예비선거에서는 이길 수 있었으나 본선거에서 어렵다. 지금 이런 케이스가 메릴랜드주의 주지사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해서 예비선거에서 공화당으로 당선된 그 후보들에게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장 리노다, 무늬만 공화당인 레리 호건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에 분명히 어제 예비선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지만 11월 달에 메릴랜드가 8년 만에 다시 민주당이 주지사가 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뭐 전 노동부 장관 그 탐 페레스라든가 오프라 윈프리가 그 터크쇼의 여왕으로 많이 불렸었던 지지한 작가 뭐 웨스 모어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지금 민주당은 너무 박빙이기 때문에 누가 됐다 하고 딱 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공화당은 차이가 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이 사람이 확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까지 우편 투표 같은 것을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뭐 한 70% 정도 개표를 해서 이게 안 되는 거고요. 아무튼 민주당의 84%가 본선거에서 총선에서 칵스를 전혀 나는 지지하는 거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힘들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그런 후보가 메릴랜드주에서 공화당 주지사로 다시 당선이 된다면 이건 또 아주 빅한 그런 그 뉴스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그 연방 하원에서 이 초당적입니다. 공화당 의원이 47표나 민주당의 손을 잡고 이걸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물론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는 반 이상이 아마 낙태에 동성 결혼에 반대를 할 겁니다. 낙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연방 대법원이 이번에 이제 낙태 다음이 뭐 피임약 이렇게 가서 동성 결혼도 다시 불법화하는 이런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불법화하는 판결을 내더라도 연방 정부는 동성 결혼을 인정한다 하는 내용의 법안이 어제 연방 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동성 결혼 보호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결혼 존중 법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공화당 의원들 47명이 조인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뭐 22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요. 공화당 의원 47명 가운데는 리스 체니, 아담 킨징을 그리고 앨리스 그 스테파닉 그 리스 체니 자리를 빼앗은 뉴욕주의 이런 사람들이 찬성을 했는데 왜 그러면 공화당이 47명이나 낙태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이 법안은 찬성을 했는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다른 판결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그런 것은 공화당이 이제 자유주의적인 것이 많이 있잖아요. 해서 더 많은 자유가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 여기에는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47명이 그와 같은 뜻에서 민주당 의원에게 찬성을 했고요. 왜냐하면 또 이미 클래런스 토마스 그 보수적인 연방 대법관이 동성 결혼
그리고 피임할 권리를 포함해서 뭐 그런 것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판결과는 달리 이 같은 말을 어떤 강연에서 했었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여론은 갤럽의 가장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70%가 이제 동성결혼은 합법으로 인정돼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여러분들 자녀분이나 손녀분들한테 손녀 손자들에게 동성결혼이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하시면요. 입을 다물고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젊은이들의 그 대체적인 그 인식은 정말 이것도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의견에 동의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성인의 70%가 동성결혼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돼야지 된다. 그 법적인 여러 가지를 다 모르지만 개인의 자유를 어떠한 것을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친구들 가운데 동성결혼이라든가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느 게 진정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보잖아요. 오픈리 그런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민주당원 83%, 공화당원의 55%도 동성결혼은 합법으로 유지돼야지 된다. 공화당에 55%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민주당 의원들은 당연히 한인 연방 하원 의원 2명은 여기에 이제 찬성을 했고요. 공화당인 영킴 그리고 미셸 스틸 의원 그리고 좀 전에 테드 크루즈 텍사스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의원 연방 상원의원이고요. 이 사람은 그 연방 하원의원 두 사람은 여기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반대표 던진 사람이 더 많은 거죠. 이 공화당의 의원 전체 4분의 3이 반대를 던졌고 4분의 1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상원에서는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 없죠. 상원에서는 테드 크루즈 의원 같은 사람이 낙태에 대해서나 이런 동성결혼에 대해서나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의사당 앞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뭐 다 거기 옹기종기 모여 있으니까요. 건물이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연방 대법원 앞까지 행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평화의 행진이죠. 낙태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이 이 낙태에 대해서 주정부로 돌림으로 인해서 미국의 반 이상에서 심지어는 10살짜리 아이가 강간으로 임신을 했는데도 사흘 지났다. 6주일 3일이다. 사흘이다 해서 주에서 낙태조차 할 수 없었던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이제 연방 대법원을 향해서 시위를 하는데 여기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참여를 한 겁니다. 18명의 정치인이 체포됐습니다. 이제 경찰이 시위를 할 때 다 뭔가를 정해주잖아요. 검은색으로 딱딱 블럭을 지어놔서 연방 대법원까지 갈 수 없도록. 최근에 연방 대법원의 낙태 판결 이후에 연방 대법관들이 위협도 많이 당하고 해서 뭐 법도 그들을 보호하는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통과가 됐고 하는데 이 의원들이 다른 시위대들과 함께 연방 대법원 쪽으로 쭉 가려고 하는데 뭐 원래의 경찰이 원했던 것보다 선을 당연히 넘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의원도 다 이 사진을 보시면 뒤로 하고 있잖아요. 수갑을 찾기 때문에 그럽니다. 똑같이 수갑을 채우고 일반인 정치인들 해서 18명의 정치인이 어제 그 체포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뭐 유명한 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말고도 그 일한 오마르 3인방이라고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하게 비난했고 니네 나라로 가라. 다 미국 시민인데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인데 니네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인데. 그리고 라시다 뭐 틸랍 그리고 뭐 코리 부시 이런 의원. 근데 한 사람이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앤디 레빈 미시건주가 지역구인 남자 의원도 이제 같이 이렇게 하고 체포가 됐는데 그럼 이 남자 의원이 굉장히 젊은 의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61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여론은 반 이상이 연방 지금 그 대법원에 대해서 그 하고 있는 일에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찬성하는 사람이 반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난해와 비교를 해봤을 때 낙태에 관한 판결이 나온 이후에 연방 대법원을 믿는다는 사람 점점 줄어든다는 여론조사 결과 많이 나왔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인데 오늘 한 대학교인데 어느 법대인데 제가 어느 법대인지를 적어오질 않았어요. 여론조사 결과인데 유명한 법대였습니다. 61%만이 연방 대법원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지지한다.
38%는 반대한다. 공화당은 67%, 민주당은 15%만이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입니다. 낙태 판결에 찬성하는 사람은 이 연방 대법원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83%가 지지합니다.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업무 평가하는 것처럼 연방 대법원의 평가를 83%가 지지를 하는데 낙태 판결 연방 대법원이 한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11%만이 연방 대법원 뭐 잘하고 있네 하고 지지를 한다는 거고요. 연방 대법원이 그냥 중도적이다, 온건하다라고 답한 사람은 21%, 대단히 내지는 부분적으로 보수다라고 답한 사람은 67%. 이것도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교해 보면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난해는 뭐 그냥 연방 대법원이 온 거네 하는 게 42%. 부분적 아니면 뭐 대체적으로 온 거네 뭐 하는 사람도 뭐 한 42%에서 적게 42%에서 많게 50%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연방 대법원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도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는 내용도 있고요. 뭐 총기 관련 그런 그 연방 대법원의 판결도 있고 그래서 그럴 겁니다, 아마. 그리고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로우 앤 오더 많이 보시는 드라마잖아요. 그 로우 앤 오더 스텝이 그 촬영을 준비하던 도중에, 이 범죄 드라마요. 준비하던 도중에 MBC잖아요. MBC 드라마잖아요. 그 총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길에서.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흔히 있는 일이지만 로우 앤 오더가 드라마 보시는 분들은 뭐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드라마의 그 성격과 법과 질서하는 거잖아요. 뭐 여러 그 관계자들이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오늘 조금 뉴스가 되고 있고요. 잠시 뒤에는 몇 가지 하나의 이슈인데 합쳐진 것과 넷플릭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넷플릭스가 이제 몇 개월 전부터 구독자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그 가운데는 뭐 러시아 구독자도 70만 명이 줄어들었고 해서 지금까지 너무 과대평가됐다. 게다 대고 무슨 뭐 애플 플러스라든가 디즈니라든가 원래 있었던 기존의 큰 회사들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 뭐 빠찡꼬 같은 것도 만들고 그리고 뭐 심지어 그 박스가 뉴스에도 강하지만 엔터테인먼트, 날씨 이런 것도 강하잖아요. 스포츠 또 다른 회사들과 병합하고 하는 과정에서 신생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하면서 가장 강력했던 넷플릭스의 가치가 많이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2, 4분기에도 구독자를 100만 명이나 잃어버렸다고 발표를 했는데도 장이 끝나고 주식값은 10%가 올라갔습니다. 원래 예상을 200만 명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했었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이라는 겁니다. 슬럼프는 슬럼프입니다. 지금도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200만 명이 탈출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100만 명만 나갔다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올 들어서 2천억 달러 이상의 시장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넷플릭스 주식을 갖고 계셨던 많은 분들이 엄청 한국 분들도 손해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3분기에는 조금 늘릴 수 있다고 하고 지금 암호를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해서 패스워드를 해서 그 추가 요금 받지 않고 하는 이런 것들도 지금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넷플릭스에서 어제도 발표하는 것 보니까 앞으로 한 5년 안에 TV는 죽는다. 로우 앤 오더, MBC 드라마 같은 것도 이제 뭐 다 넷플릭스 같은 데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넷플릭스는 자체 제작을 60% 하고 있고 최근에 뭐 스트레인저 띵스라는 게 뭐 얼마가 봤다고 10억 뷰가 된다고 하니까 아주 최고의 시청률이었는데 모든 걸 다 합쳐서 그런 식으로 스트리밍 서비스의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의 이것은 미래가 있다 하고 보는 것 같고요. 글쎄 어떻게 빠져나갈지 어떻게 또 반등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2억 2천만 명 이상의 가입자가 있고 오징어 게임도 넷플릭스에 큰 기여를 했죠. 투자가들에게 안도의 한숨. 그리고 정말 넷플릭스가 거의 뭐 30달러, 40달러 뭐 이렇게까지 내려갈 때 끝인가 했더니 지금 보니까 끝은 아닌 것 같아요. 토이스알러스처럼 완전히 문 닫아놨다가 온라인으로 시작을 하고 이제는 또 백화점으로 진출을 한다는 거잖아요. 넷플릭스 이런 뜻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다시 의사당 폭동 사건 청문회가 열리는데 비밀 경호국이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폭동 사건 연설하고 나서 나도 의사당으로 가겠어 해서 비밀 경호 요원들이 말리고 막 대통령의 팔을 잡고 그 자동차 못 움직이게 하고 뭐 이런 서로의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한쪽에선 부인을 하고 비밀 경호원 에이전트들은 우리 그런 얘기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경호팀 리더들은 그런 거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의회 의사당에서 며칠이든가요? 1월 27일에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나고 열 하루 지나서 뭔가를 제출을 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틀 뒤에 뭔가를 업데이트하고 교체해서 요원들끼리 한 텍스트 같은 것이 다 날아갔다는 거잖아요. 딱 한 개 제출했습니다. 이건 아마 면피용이 아닐까라고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은데 한 개 제출하고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다 날아가 버렸다 했는데 그걸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 원래 복구 불가능하게 메이비 교체를 했는지 이런 이제 또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 보는 것 같고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는 요원들은 대통령이 정말 그랬어. 나 그런 얘기 들었어 하는데 또 경호 책임 측에서는 그런 거 없었는데 하는 이제 그런 엇갈리는 것이 있고요. 뭐가 있길래 백업 데이터도 없는가. 뭐 뭔가를 교체할 때는 당연히 일반인들도 여러분들 전화기 교체할 때 이거 백업하고 교체하고 그쪽에다 다시 넣고 하잖아요. 앞으로는 뭐 심카드도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백악관의 대통령을 경호하는 비밀 경호팀이 뭔가 휴대폰 기기를 바꾸면서 업데이트하면서 백업을 안 해놓나요? 그 얘기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결론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준다는 뜻에서 팔로우업을 하는 겁니다. 수석 전략가 이 스티브 배넌 같은 경우 어제 재판하는 것 보니까 의회에서 나와서 얘기해라 하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것이 결국은 검찰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군요. 그 사람은 본인이 법 위에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의회에서 소환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마나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우리가 ask,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invite, 초대하는 것도 아니고 의무다. 의회에서 국가 폭동 사건에 대한 그런 그 청문회에서 소환한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내렸고 그리고 이제 조지아주에서 2020년 대선 이후에 다 선거인단이 뭐 주지사도 공화당, 총무처 장관 선거를 총괄하는 또 공화당 뭐 또 가장 이슈가 있었던 애틀란타를 포함하는 풀튼 카운티 이쪽도 공화당 검사 박병진이요. BJ 박병진 P 이 병진 BJ 맞죠? 이런 사람들이 다 해서 선거인단 16표를 바이든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트럼프 측에서 선거인단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가 당선됐다 하는 것에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얼마 전까지도 그 기세가 왔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알면서 그것을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가 대통령이다라고 서명을 한 사람을 풀튼 카운티 지방 검사가 허위 문서 제출 뭐 이런 것 등으로 형사법 위반 기소를 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선거 전에 11월 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결론이 나겠죠, 당연히.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마이크 펜스 부통령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공화당들 가운데서 이게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점점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지지한다. 그가 했었던 그 행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의회에서 오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와이프가 그 올레나 젤렌스카가 굉장히 조금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방공호로 대피하고 또 방공호에 가서 일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고 남편이 그랬었던 것처럼 뭐 어디 팔도 없어지고 다리도 없어지고 그런 그 사진들 아이들의 그 사진들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을 보여주면서 다른 나라의 어떤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더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오늘 젤렌스키 그 대통령의 와이프가 의회에서 했고요. 어제 이란에서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란, 터키의 회담은 뭐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하나 정도만 추가를 하자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을 러시아를 열렬하게 지지했습니다. 물론 전쟁은 폭력적이고 또 아주 그 이슬람 공화국은 사람들이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경우 푸틴 당신이 주도권을 잡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주도권을 잡고 전쟁을 일으켰을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을 것이라고요? 아무튼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이란과 러시아는 한 배다. 미국이 적인 이런 것으로 두 강대국이라고 볼 수 있죠. 그쪽 지역에서 서로 이제 통합을 하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러시아는 오랜 동안 이란과 너무 가까워지지 않는 이런 그 신경을 썼죠. 특히 지난 몇 년 동안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아랍 국가와 뭐 관계 개선 뭐 이렇게 구축하고 하려는 상황에서 이란과 너무 가까우면 러시아에는 나빴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이 됐고요. 그리고 어제 저는 제일 재미있었던 것이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역시 그 적수들이 있어요. 적수들이 있습니다. 모스크바를 에르도안 터키의 독재자가 방문했을 때 독재자인데도 이 그 푸틴이 2분을 기다리게 했대요. 어제. 지금은 이제 터키 대통령의 도움이 푸틴이 필요한 시기죠. 뭐 흑해에서의 뭐 그 해상 개방 이런 것들 때문에 푸틴이 기다렸대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한 50초였는데 푸틴이 안절부절 못하고 막 화나하고 하다가 어쩝니까? 아쉬운데 이거 완전히 복수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그런 게 있고요. 아무튼 본인이 2분 기다리게 하고 50초 아주 그 강력한 경험. 지금까지 뭐 미국이나 엘리자베스 여왕 또 교황, 트럼프 전 대통령, 누구죠? 이 블라디미르 푸틴에 의해서 기다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죠. 앙겔라 머켈도 4시간이나 그 당시에 기다렸다고 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 정치인, 교황 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은요. 1년 전에 1년 전 맞죠? 1년 전에 그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아이들의 부모도 묘지에서 2시간이나 기다리게 한 사람입니다. 이게 다 어떤 것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심리전 같은 거. 이런 심리전이 필요한가요? 강희신이었습니다.